이번에는 다시 서쪽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조금 전 동쪽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승리하면서 독일군의 비극은 극에 달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많은 병력을 잃어 전선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르스크 전투로 다량의 전차까지 잃어버렸으니 독일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반면 소련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요. 이참에 독일군을 확실히 몰아내고 독일 국경까지 진출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943년 8월 스탈린은 독일군을 소련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레닌그라드부터 흑해까지의 총 공세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약 18개월간 독일과 소련의 전투는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소련군의 주요 병력 또한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따라서 소련군의 북부와 중부 공격이 그리 큰 위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패배를 거듭하던 독일군은 소련의 총 공세에 지레 겁을 먹고 드네프르 강 서쪽 강변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보통 강을 끼고 전투를 치르게 되면 방어 측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독일군은 이 점을 활용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드네프르 강을 확보하고 이곳에서 소련군을 막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럼 소련군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쿠르스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 탱크군은 전투 전 500대의 탱크를 보유했지만 전투 이후 단 50대만 남았을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피해를 보면 아예 부대를 해체해서 재편성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로트미스트로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차 부대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남은 탱크 50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눈 뒤 통신망을 통해 소통하곤 했습니다. 보통 부대 규모가 작으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지만 소련은 이걸 굳이 나눠서 규모가 커 보이게 한 것이죠. 이런 로트미스트로프의 정보전은 독일군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요. 아직도 소련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보전에 속은 독일군은 총퇴각을 결정했습니다. 독일군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이탈리아의 수장인 무솔리니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 길로 이탈리아가 추축국 세력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후 연합군으로 참가해 독일을 공격했죠. 이미 독일의 손에 들어왔던 프랑스에서도 레지스탕스라는 조직이 활동하면서 독일의 후방에서 보급로를 끊는 등의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1943년 9월 셋째 주가 되고 소련군은 드네프르 강에 도착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강을 끼고 전투를 치르면 공격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군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강 건너편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스탈린은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드네프르 강을 건너는 병사에게는 소연방 영웅 칭호라는 명예를 선사하겠다고 공포하며 강을 건널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치가 성과를 보였는데요. 소련 병사들은 드네프르 강에 교두보를 대량으로 만들고 건너려 하는 건 물론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드네프르 강에 소련군이 들이닥치는 사이 소련의 바투딘 장군은 굉장히 무모한 작전을 하나 진행하는데 늪지대로 이루어진 류테즈 마을 부근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이동도 작전도 매우 힘들지만 키예프 북쪽을 칠 수 있는 경로였죠. 독일은 소련군이 늪지대로 들어올 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막상 류테즈 지역을 통해 소련군이 들이닥치자 아비규환 상태에 빠지는데요. 키예프를 방어하고 있던 만슈타인 장군은 바투딘 장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열을 유지하지 못하며 결국 11월 6일에 키예프를 포기하게 됩니다. 독일이 그토록 힘들게 얻은 키예프를 포기한 이유는 키예프의 전략적 가치보다 병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었고 1944년 6월 독일을 쫓던 소련은 거대한 한방을 계획하는데요. 소련군은 독일군의 가장 강한 전력인 중부집단군의 전력을 갉아먹기 위해 189개의 사단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동원해 중부집단군을 박살낼 생각이죠. 소련은 이 공세를 러시아의 영웅인 표트르 바그라티온의 이름을 따서 바그라티온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작전을 이끈 주코프와 바실레스키는 작전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계획했는데요. 먼저 동쪽에 대규모의 군을 모아서 2개의 전선군으로 독일군의 전선을 돌파해 중부집단군을 포위하고 독일이 차지했던 소련과 폴란드 영토까지 수복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꽤나 공격적인 작전이죠. 하지만 이때까지의 소련군은 이 정도로 과감하게 독일군을 포위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그라티온 작전 계획을 받아본 스탈린은 약간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평소였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나무랐겠지만 이 작전을 구상했던 장군들이 소련에 계속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장군들의 대담한 계획에 마지못해 찬성하게 됩니다. 소련에 4개의 전선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작전 바그라티온 작전은 독일에게 복수를 다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일례로 바그라티온 작전의 시행 날짜는 1944년 6월 22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처음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던 1941년 6월 22일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일과 일부러 맞춘 것이었죠. 소련은 그동안 독일에게 당한 모든 울분을 담아서 진정한 복수의 서막을 시작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에 동원된 소련군은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 작전에만 총 233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을 전부 합쳐도 60만이 채 되지 않는데 국군을 전부 합친 거의 4배에 달하는 병력이 작전 하나에 동원된 셈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85만 명 수준으로 소련군은 적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를 밀어붙이게 되죠. 전체적인 전력차도 엄청났지만 공군 격차가 그중 최고였는데 단순 물량만 비교해도 6배가 차이 났습니다. 그렇게 1944년 6월 22일 소련이 기다려왔던 역사상 최고의 복수 작전인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거듭되는 패배에 패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고 소련군은 자신들의 전력이 얼마나 갈려가든 상관없이 매서운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집단군을 지휘하는 독일의 에른스트 부슈 원수는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된 것을 알고 소련의 계획은 북쪽을 향한 공세라고 예측했는데요. 바그라티온 작전을 위한 움직임이 그저 독일군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양동작전이라 판단했으며 이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부슈 장군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소련의 바그라티온 작전은 적을 속일 용도의 그런 나약한 작전이 아니었으며 온 힘을 다해 독일을 때려부술 목적이었죠. 그렇게 부슈 장군이 관리하는 4개 군은 소련군의 공격 6일 만에 3개 군이 전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지며 이때부터 독일군의 전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두면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지상에서 사라질 상황이었는데요. 히틀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부집단군을 맡고 있던 발터 모델 장군에게 중부집단군을 맡깁니다. 독일에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준다는 의미로 히틀러의 소방수라고 불렸던 발터 모델이었지만 소련군의 거대한 공세에 맞서 중부집단군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소련군의 공세는 민스크에 집중되어 있었고 히틀러는 민스크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발터는 그 가운데에서 미칠 노릇이었죠. 민스크의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는데요. 공세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중부집단군의 3분의 1인 1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델 장군은 애꿎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중부집단군을 잃는다면 독일의 전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델은 7월 1일에 민스크를 포기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독일의 점령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점령지를 내주고 기동전을 통해 포위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은 뛰어난 전술로 병력의 손실을 줄여가며 유연하게 지휘했지만 중부집단군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독일의 대책은 이대로 병력을 소모하면서 버티거나 북쪽에 있는 북부집단군이라도 후퇴시켜 전선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집단군이 후퇴하는 것은 독일에게 매우 치명적인데요. 발트에서 독일군의 영향력을 완전히 줄이는 행위로 독일의 강력한 전력인 유보트 승무원들을 훈련시킬 장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의 무한한 총애를 받는 카를 드니츠 제독이 퇴각을 반대했고 북부집단군의 총퇴각은 물 건너가게 되었죠. 그렇게 전선을 줄이는 방법도 반대에 부딪혔으니 모델은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요. 결국 독일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로 소련의 집계발을 담당했던 2개의 소련 전선군이 민스크를 점령하게 됩니다. 소련의 영토 수복이 최종 목표인 소련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쪽의 빌니우스부터 중앙의 핀스크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죠. 이것으로 소련은 본래의 영토를 거의 되찾았습니다. 이제 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의 마지막 목표인 바르샤바까지의 진격만을 남겨뒀습니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접수한 곳인데요. 한마디로 독일 코앞까지 소련군이 들이닥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독일군에게 전쟁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폴란드를 횡단하는 비스툴라 강을 필두로 소련군을 막을 어쩌면 최후일지도 모를 방어선을 만들었죠. 하지만 소련군은 이런 방어선 따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소련은 지금까지 전쟁 동안 너무 많은 인민들의 목숨을 잃었으며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발 연합군이 서쪽에서 독일의 힘을 빼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저번 화에 나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행된 상태였습니다. 소련이 원했던 대로 서쪽에서 독일을 귀찮게 만드는 중이었지만 그 뒤로는 독일의 라인강 방어선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련 입장에선 이 정도 압박이면 충분했는데요. 지금 당장 연합군이 배를 타고 돌아가더라도 소련 혼자서 독일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로의 진격을 준비하죠. 스탈린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당할 당시를 되새기며 히틀러의 수도 베를린은 소련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에게 중요한 싸움이 임박했다고 말하고선 모스크바 공방전부터 내려두었던 군 지휘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12일 소련군은 바르샤바를 향해 진격합니다. 600만 명의 소련군은 그동안 독일에게 당했던 치욕의 종지부를 찍듯이 390만 명의 추축국 군대를 몰아붙였는데요. 소련군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는 독일군에겐 지금까지 보여줬던 강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독일의 노련한 베테랑들은 모두 전사했고 남은 독일군들은 전쟁 경험도 없는 초짜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랜만에 전투지휘에 나선 주코프 장군은 1월 14일부터 약 보름간의 공격을 통해 독일군을 폴란드 중앙에서 몰아내고 1월 29일 드디어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 무렵 소련의 기세는 정말 엄청났는데 1941년에 하루 약 100km를 주파한 독일군처럼 80km를 진격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퀘니스베르크에 있는 소련군은 독일의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륙하는 절멸전을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보이는 건 다 제거하며 독소전에 대한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되자 주코프는 베를린을 점령할 준비를 마쳤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더 강을 필두로 하는 강력한 요새가 베를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코프 장군은 오더 강을 무시하고 곧장 베를린으로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기엔 소련군의 전선이 너무 얇았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진격에만 집중하며 달려왔기에 전선 자체가 튼튼하지 않았고 아무리 패잔병의 모습을 한 독일군이라도 날카로운 반격 한 번이면 소련의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주코프 장군은 오더강에서 진격을 잠시 멈춘 뒤 자신의 측면에 위치한 이반 코네프 장군에게 포메른 지역을 공격해 독일군의 반격 위협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코프는 판단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했는데요. 소련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곧장 진격하지 않고 독일군 잔존 부대들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와 퀴스트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 안전하게 베를린으로 입성할 생각이었죠. 퀴스트린에는 독일군 병력 4만 명이 남아있었지만 이미 힘이 빠져버린 군대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소련은 반복된 전투와 승리 경험으로 강력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련 포병과 공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틀 만에 히틀러 카푸트라고 외치며 항복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제 망했다는 뜻이죠. 이제 베를린을 폐허로 만들어버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일은 딱 하나인데요. 전쟁의 끝을 보기 위해 독일의 심장인 베를린으로 진격하고 이곳에 소련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얻은 영토를 모두 뺏긴 독일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